자, 지금 이렇게 감정평가 이렇게 쭉 들어와서 배우고 계신데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거? 뭐 좀 하면 될 것도 같아요? 이게 내용이 많은 편인데 어렵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원래 용어만 좀 이해하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맞춰서 줘요. 그러니까 나오는 애들은 계속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은 계속 배제시키고 실상은 내용은 무진장이 더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르는 거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굳이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얘를 할 때도 똑같아요. 원가법 들어가면 일단 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주도 원가에서 뭐를 공제해서 감가액 공제해서 적상가격 구하면 순서가 제주도 원가부터 구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럼 제주도 원가가 뭔지 그 다음에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를 구할 때는 자가든 도급이든 도급 준다든가 구하는 방법은 총구단비에서 4가지가 있다든가 여기까지 하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주도 원가라는 게 기준점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아니라 중공, 신축 이런 거 나오면 틀리다는 걸 인식하면 되고 복제하고 대치원가 있잖아요. 대치원가를 구할 때 기능적 감가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만.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로 넘어오는 거예요? 감가수성으로. 감가수성이라는 게 결국 뭐 구하는 거예요? 감가액 구하는 거잖아요. 감가액. 감가액 구하기 위해서는 감가 요인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에 3가지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 앞에서 가격 원칙 배웠으니까 물리적 감가랑 관련 있는 건 변동의 원칙.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것은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랑 관련 있는 것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내용연수의 조정은 설명해 주게 한 거고 감가수성과 감가상각의 비교 있죠. 감가수성은 제주도 원가 기준하죠. 아까 우리가 박스로 나눴을 때 기업회계상에서는 감가 취득 원가 기준하잖아요. 그러면 감가수성에서는 관찰감가 인정한다 안 한다? 감가수성에서는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성은 관찰감가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시장가치 구해야 되니까. 근데 기업회계상에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포인트 되는 거 조금씩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아마 문제 나오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이걸 바꿔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용어도 일단 어려우니까 일단 바로 인식이 어렵잖아요. 근데 2번 듣고 3번째 정도 들으면은 얘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더 돼요. 그래서 6문제에서 한 7문제 나오면 최소한 한 3, 4문제 이상은 맞춰요. 계산 문제 버리더라도. 근데 여기 나왔던 계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계산 문제는. 그렇죠? 자꾸 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이게 심지어 제목만 나오던 적도 있어요. 제목만. 이게 지금 5가지 나왔잖아요. 얘는 지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밑에 거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연수 기준법 있죠. 이 안에 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 제목 하나만 바꿔줄 수 있죠. 다음 중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 이래가지고 다른 방법이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목만 바꿔서도 내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 방법에서는 예로 구하는 것이 내용연수 기준법을 기초로 해서 구해주는데 정해법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균등삼각법이라고 그래요. 얘가 정액이죠. 균등이죠. 그 얘기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정하다. 그죠? 그 다음에 정률법의 또 다른 표현을 체감삼각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감가액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체감하는 거예요. 체감. 감가액이 계속 뭐 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정률법에서의 감가액은 매년 일정하고 정액법에서의 감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X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만 바꿔서. 제목만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감채기금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저거를 어디서 설명해 드렸냐면 화폐 시간가치 할 때. 감채기인격수 할 때 저걸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얘를 어디다 쓰냐면 여기에 써요. 주로. 얘는 기계류 등에.
각각에 적용하는 애들이 다 틀리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원가법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무슨 가치 구할 때 쓴다 그랬어요? 건물 가치. 그러면 건물의 감가상각에 구하는 방법이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밖에? 정해법밖에. 나머지 애들은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애들은 뭐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가 한 4번 정도 나왔는데 4번이 전부 다 뭐를 기준해서 정해법으로 거기다 줘요. 뭐로 계산하라고. 정해법으로 계산하라고 명시까지 해줘요. 그게. 그러면 왜 정해법밖에 또 안 내냐면 정해법의 계산이 간단해요. 얘가.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 정해법에 보면 몇 년의 감가액 구하는 게 있죠. 네, 근데 10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해법은 계산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감가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놨잖아요. 자, 정해법에서 뭐를 구하냐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요. 요거를 빼서 구하고요. 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액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뭐를 구하냐면 감가 누계액을 구하겠죠. 감가 누계액은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이걸 곱해요. 경과년수를. 자, 조건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시기 여러분들 이게 기출이에요. 시험에 나왔던 거. 이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라고. 얘를 문제가. 그러면 준공 시점이 2009년이죠. 기준 시점이 2014년이죠. 그 몇 년 경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줘요.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요. 뭐만. 매년의 감가액만. 근데 뭐를 다 줘요. 제주도가 주잖아요. 얼마라고? 2억이라고. 여기 보면 잔존가치라고 있죠. 이 잔존가치가 뭐 얘기하냐면 건물을 철거하면 폐자재가 나와요. 철근이나 이런 거. 이거 내다 팔면 얘도 돈이 되죠. 돈이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얘를 10%를 안 보고 그냥 제로로 봐요. 왜냐하면 그 폐자재 가격보다는 건물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존가치율은 통상 10% 아니면 제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2번씩 준 거예요. 제로로 2번, 10%로 2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로로 주면 더 쉽죠. 지금 제주도 원가를 얼마를 줬어요? 2억을 줬잖아요. 얘가 없으면 그냥 2억을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프로를 줬으니까 10% 줬으니까 2억에 10%면 얼마겠어요? 2천. 그럼 얘가 1억 8천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연수 있죠. 원래 경제적 내용연수가 얘가 경과연수에다가 잔존 내용연수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그냥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줬으니까 그냥 50을 대입하면 되고요. 여기 지금 경과연수로 5년을 줬죠. 근데 이걸 만약에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로면 이걸 45년을 줬을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쳐서 얼마? 50인데 그냥 경제적 내용연수를 50으로 줬으니까 그냥 얼마로 나누라는 거예요. 50으로.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나누면 이게 360만 원 나와요. 그럼 360만 원이 구해지는 순간에 감가 누계액은 나온 거예요. 얘가 5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360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1800이에요. 요게 답이었어요. 1800이. 그러니까 계산식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요건은 다 주잖아요.
갖다가 뭐만 하란 얘기예요. 대입만 하란 얘기예요. 대입만. 그럼 여기서 계산기 쓸 거는 1억 8천을 얼마로 나누는 거. 왜? 50으로 나누기만 하면은 계산기가 360을 토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알고 있으니까 360 곱하기 5 하면 1800 나오죠. 그러면 얘도 구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구하면. 이게 2억이잖아요. 얘가 얼마? 그거 얼마 나오겠어요? 1억 8,200.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출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본 거예요. 이걸 구하는 순간에 얘도 나온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요거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뭐? 감가 누계 구하라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계산 문제를 줄 때는요, 안에 있는 구성 내용을 다 맞춰서 줘요. 배열을. 그래서 몇 분 내로 풀 수 있게끔. 그렇죠? 1분 내로 풀 수 있게끔 다 맞춰서 주는 거예요. 요것만 알면 풀 수 있게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정해법이라는 건요, 현실의 감가를 반영은 못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건물이 매년 저렇게 일정하게 가치가 감소할 수 있어요. 현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로 병용하란 얘기예요. 뭐로? 직접 가서 관찰해서 조정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정률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의미만 아셔도 돼요. 정률법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융에서 여러분들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해봤죠. 그거랑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요.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구하는데 이 상각률이 정률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제 기계가 하나 있는데 얘 제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그리고 상각률이 5%예요. 근데 얘가 경관 연수가 3년 됐대요. 감가 누계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차 때는 제조달 원가 1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상각률 몇 프로? 5%. 그럼 1억에 5%면 얼마겠어요? 500만 원. 그러면 2년 차가 되면 1억에서 500만큼의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잔액이 9,500이잖아요. 여기에 5%. 그럼 475만 원 나와요. 그럼 3년 차가 되면 9,500에서 475만 원 감가가 또 됐죠. 그럼 잔액이 9,025만 원 나와요. 여기에 대한 5% 적용하면은 451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해가 감가액이 제일 크죠. 가면서 상각이 줄죠. 줄어드는 이유는 잔액이 줄잖아요. 잔액이 드는데 정률이잖아요. 즉 원금 균등의 논리랑 똑같죠. 대출 잔액은 줄어드는데 고정 이자율이니까 원리금이 점점점 줄어드는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삼각법? 체감삼각법.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제목이. 제목만 이해해도 대충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빠른 거예요. 이해하는 게. 학계론을 이해를, 용어를 딱 이해를 하는 순간에 공부하는 분량이 별로 없어요. 안 잊어먹으니까. 그러면 대부분 또 모의고사를 보면 대부분 용어에 기초해서 또 문제를 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률법의 논리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 거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얘가 감채기금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요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액을 구할 때는 이렇게 간 거예요. 내년의 감가액이 얼마씩으로? 360.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갖고 360이라고 구했잖아요. 내년의 감가액이. 이게 무슨 법이다? 정액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때 첫 해 360, 2년에도 얼마? 360, 3년 차도 얼마? 360.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가 진행하는 구조고, 여기는 상환기금법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런 논리인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감가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얘도 감가액은 일정하죠. 얘랑 똑같이. 일정한데 몇 년의 감가액은 얘가 얘보다 작잖아요. 작은 걸 이걸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자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에 한 50년 동안의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묻혀 있어요. 그 우리가 매년 채굴할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치 채굴하면 다시 1년치가 또 지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채굴되는 순간에 매장량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광산에 이게 한 50년 동안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2억을 투자했어요. 그 50년의 경과에서 채굴한 걸 다 캐내게 되면은 광산의 경제적 가치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는 50년의 기간 중에 투자한 돈 2억을 회수해야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회수하는, 매년 회수하는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50년) 안에 얼마를 회수해야 돼요? 2억을. 2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매년 300씩 회수하면 된대요. 근데 300을 50년간 회수해봐야 1억 5천밖에 안 나와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걸 뭐로 메꿔준다는 거예요? 이자로. 얘를 외부에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면 뭐가 발생하냐면 이자가. N이 전체 기간이니까. N에서 1을 빼면은 49년이잖아요. 얘에 대한 49년의 이자, 48년의 이자, 47년의 이게 이자를 합쳐서 기간 말에 뭐를 2억이라는 돈을 회수하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복리에 의한 이자를 발생하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다. 상환기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자 발생하는 애는 뭐밖에 없다. 상환기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건 뭐로 채워준다? 이자로. 그래서 얘가 시험에 제목만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상환기금법 가게 되면 내용연수 만료 시의 감가누계액 총액과 그에 대한 복리 계산의 이자 상당액의 합계를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였겠어요? 상환기금법 그렇게. 그래서 그런 논리 정도 인식을 하시면 돼요. 혹시 용어 나오면 구별하시겠어요? 대충 제목이 다 얘기해 주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네?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은 조금 아까 했죠. 네. 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얘는 분해법이죠. 감가요인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으면 이걸 세분하는 거예요. 치유가 가능한 거하고 치유가 불능인 거. 치유가 가능한 것과 치유가 불능인 거. 얘는 뭐밖에 없고 치유가 불능인 거. 항목별로 다 구해서 합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것을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분하기 때문에 분해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해법. 그래서 그런 정도 인식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추출법 하고요. 임대료 손실환원법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 문제 풀이할 때 한 번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어도 문제 풀이할 때. 왜냐하면 문제 풀이하면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부수적인 용어가 있으면 이제 그럴 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9쪽에 가면 적산법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이 있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이라고 있어요. 세 가지가. 적산법에서는 얘를 구해요. 뭐를? 적산임료는요. 기초가격에다가 뭐를? 여기다가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해요. 얘는 비준임료 구하는데요. 비준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필요 재경비의 합으로 구하고요. 얘는 수익임료인데
요거는 순이익에다가 뭐를? 예,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기초가계에다가 기대율을 곱하면 나오는 게 순임료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 개씩이 다 같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다 순임료 플러스 필요 재경비니까. 여기서 구하는 이 임료들을 무슨 임료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를 실질임료라고 그래요. 실질임료가 뭐냐면 총임료예요. 총임료. 그러니까 실질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뭐로 돼 있다. 그렇죠. 필요 재경비의 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가면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라고 배워봤죠. 걔들을 묶어서 총소득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영업소득과 영업경비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총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일본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임료라고 해주는 거고. 예. 근데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 기초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밑에 가면 뭐 기대율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필요재경비라고 있죠. 그 항목도 역시 참고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냐면 여기 필요재경비 항목이 있죠. 여러분들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나오는 게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배웠죠? 네, 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이거 공부소감이라고 했잖아요. 이 감이 뭐예요? 감가상각비잖아요. 여기 경비는 이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업 회계상의 경비 산정하고 평가상의 경비 산정 개념이 틀려요. 예전에는 여기서 냈는데 지금은 이걸 기준으로 쓴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얘가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서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반영이 된다 그러면 논리가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경비 산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으로 일단 묶어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뭐 경비 항목 이런 거 정리하실 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있죠? 네,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안 나온다고요. 얘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정리해봐야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생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임료를 구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어? 무슨 방법으로? 얘를 빼고 얘기하세요. 또 이거 얘기할까봐 또 그런 거예요. 얘 빼고 아니 얘가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이 성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이. 임대료 구할 때는 얘가 같은 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렇게 다 해줬다 안 해줬다? 다 했다고요. 이거. 다. 삼방식에서 구하는 방법 다 분리해서 정리해 줬었어요. 그때. 그래서 임료를 구할 때는 무슨 법으로 구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임시성 가진 사람이 틀리면 그건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시험에 나오죠. 그죠? 시험에 이미 출제했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나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온다고요, 또. 그러니까 기억은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두 번째로 비교 방식 하는 거예요. 180페이지 가면은 무슨 방식이 있어요? 비교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저기 3월달 하순에 했었을 때 내용은 지금 전혀 기억은 못 하시는군요. 그때 이제 일요일날 잠깐 했으니까. 하긴 뭐 그때는 또 처음 드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 들으면 좀 괜찮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요 파트가 나가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좀 짧은 기간 나오는 게 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9월달 되면 동형 모의고사 하겠죠. 동형 모의고사 하면 매주 한 번씩 다뤄줘요. 40문제 안에 계속 간평이 6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 조금 낮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피시고, 그죠? 예?
아니 뭐 우리가 언제 뭐 표정만큼은 우리는 항상 활기찼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이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력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요.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면서 산식이 있죠. 산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례 가격에다가 뭐 하고 사정 보정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요. 시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하죠. 그 다음에 면적 비교하죠. 그래서 무슨 가격을 구한다? 비중 가격을. 그래서 이거 처음 배우신 분들은요. 산식이 길어가지고 일단 산식을 보고 일단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포장만 화려한 거예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 방식의 설명을 한 3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별거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감정평가사에게 그래 했어요. 우리 집의 가치를 좀 추계해달라고. 근데 평가사가 그 다음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집의 가치는 3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3억이냐 그랬더니 당신 옆집이 3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3억이라고. 그럼 얼마나 없어 보이겠어요. 전문가에게 의뢰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답게 뭘 얘기하겠어요. 당신 집하고 유사한 사례를 수집을 해서 대여섯 개를. 그래서 사정보정과 시점수정과 지역요인과 개별요인과 면적 비교했더니 3억 한 500이 나옵니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식은 긴데 묶어보면 세 가지예요. 사례 채택 기준에 부합되는 사례를 하나 구하고요. 그 사례를 뭐 하면 되냐면 정상화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면 돼요. 압축하면 요 세 가지 단계로만 돼 있어요. 면적은 개별 요인 비교 대상이니까 그냥 여기에 포함시켜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가격으로부터 이거 사시지계면 하면 돼요.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비중 가격을.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181페이지 있죠. 거기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적용이라고 있죠. 제일 먼저 사례 선택 기준이 나오죠. 네.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밑에 가면 뒤에 가면 182쪽의 하단에 사정보정과 뭐가 나와요? 시점 수정 나오죠. 오른쪽에 4번에 가면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 나오죠. 거기까지 하면은 방법이 바뀌잖아요. 원가 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건 페이지가 딱 한 장이잖아요. 한 장.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적용을 할 때 이게 사례 채택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부합되는 사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가 중요한 방식이냐면 사례가 중요한 방식이에요. 사례로부터 가치를 도출하니까 이 사례가 얼마나 적정한 사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가치의 적정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의 조건이 뭐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자, 만약에 얘가 나성동 12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에요. 구조는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럼 평가사가 봤을 때는 사례를 구할 때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는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거기에 대한 타협책으로 가장 좋은 게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면 아까 우리가 뭐를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비교 항목이 적을수록 좋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 소재하는 사례 구하라. 인근 지역. 근데 인근 지역에서 구하기 힘들면은 어디에 있는 사례?
유사적이 있는 사례 구해서 만약에 지역에 격차가 있으면 보정이 가능한 사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네? 이 비교가 가능한 애를 수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어디 소지하는 거? 인근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규모가 2층 단독주택이고 구조가 벽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규모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유사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얘는 2층이고 벽돌로 돼 있는 구조인데 쟤는 단층이고 구조가 목조로 된 주택이면 단순 비교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애를 고르라는 얘기죠. 만약에 약간의 격차가 있으면 뭐를 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보정이 가능한 사례 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가능한 사례 구하라는 거예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것. 즉 예를 들어서 거래 시점하고 무슨 시점이 같으면 이게 같으면 가장 좋은 사례겠죠. 기준 시점이 오늘인데 얘는 어제 거래된 거라는 거죠. 그럼 어제하고 오늘에는 큰 시세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 구하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죠. 이 가격이 다르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시점을 꼭 알아야 돼요. 거래점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일주일 전에 거래됐는지 3개월 전에 거래됐는지 1년 전에 거래됐는지를 알아야 그때 시세로부터 지금 세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는 사례 자료를 채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사례?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 사례 가격은 거래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런 사정이 없는 걸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보정이 불가능한 사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네 가지. 그러면 요 네 가지가 생각이 안 나시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있잖아요. 순서 네 가지가. 그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거잖아요. 왜 사례가 중요하냐면 얘가 1억이에요. 정상적인 거래래요. 1억이. 그럼 얘가 1일 거 아니에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같대요. 그럼 얘도 1일 거 아니에요. 인근 지역에서 사례 수집했대요. 그럼 얘가 1일 거 아니에요. 격차를 보정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옆집이니까 면적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례 가격이 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항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방법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사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례가. 그래서 요 구하는 게 몇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얘도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개론에서 네 가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는 게 뭐냐면 사례에 뭐를 해주는 거예요? 정상화. 그러니까 사례 정상화는 뭐냐면요. 사례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무슨 보정이라고 있어요? 사정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이라는 거는 거기 182페이지에 거기 중간 밑에 가면은 사정보정이라고 있죠. 사례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얘가 여기서 이 사례 정상화할 때 기준은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사례 부동산. 그러니까 분수식에서 기준이 되는 분모는 무슨 부동산이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부동산?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기는 비교 항목이 전부 다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하는 게 전부 다 비율 수정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비율 자체로만 수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례 가격을 구했는데 얘가 8,000이래요. 8,000인데 그 다음에 우리 사정보정 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례 부동산은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됐대요.
몇 프로 싸게? 20%. 그 우리가 구하는 이 대상 부동산은 20% 싸게 거래된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보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대상은 관계가 없잖아요. 얘가 몇 프로? 20%. 그럼 100에서 20을 빼면 얼마야? 80이잖아요. 80분의 100 하면 1.25라고요. 곱하면 1억 정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시세는 2억 정도가 적당했는데 20% 싸게 팔아서 8천에 거래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8천을 기준으로 가격 구하는 게 아니죠. 정상적인 시세는 1억을 기준으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작업이 뭐다? 사정보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정보정하라고 해서 이거 계산하라고 주진 않아요. 이거 예전에 시험에 나왔을 때 몇 프로 싸게 20% 싸게 거래됐을 때 사정보정을 정확하게 한 걸 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지문을 이렇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보정을 잘 표현한 게 뭐냐 이렇게 이게 세워주지 않고 항상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눕혀서 준다 그랬잖아요. 눕혀서. 그죠? 이렇게 주면 우리가 구하기 쉽잖아요. 80분의 100이니까. 근데 이게 쓰러트린다 그랬잖아요. 주로. 그 서 있는 애 쓰러트리면은 위에는 머리가 무거운 애가 앞으로 쓰러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이 앞으로 쓰러지니까 얘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사정보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겠어요? 시점 수정은 이거예요. 거래 시점하고 무슨 시점이? 왜? 이게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얘가 다르면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의 가격으로? 기준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점 수정할 때 보면요. 방법이 지수법이라고 있어요. 지수법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사례 가격에다가 이 지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례 가격이 얼마? 1억. 거래 시점의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점의 지수가 135래요. 100분의 135 하면 얼마겠어요? 그럼 1억 3억 5천 이렇게 나오겠죠. 1억 3,500. 아까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가 방식에서 우리 제주도 원가 구할 때 비용지수법이 있었잖아요. 걔랑 똑같은 거예요. 걔도 지수법이고 얘도 지수법이고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준다 안 준다? 이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거 산식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올바르게 배열한 거 이렇게 산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된다? 시점 수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실 게 이거예요. 모의고사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주게 될 거예요. 지역하고 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먼저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단순 비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례 지역이 종합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대상 지역보다 10%가 우세하대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기준이 되는 거는 무슨 지역? 사례 지역.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 대상 지역.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기준은 똑같이 다 100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슨 지역이? 사례 지역이 무슨 지역보다? 대상 지역보다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10%. 그럼 얘는 100일 거고 얘는 100 플러스 10 이렇게 보정하면 되는 거예요. 비율 자체로만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냥 110분의 얼마? 100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례 부동산보다 5% 열세하대요. 그럼 어떻게 보정하면 돼요? 여기는 사례죠. 여기는 대상이죠. 얘가 몇 프로? 5%였으니까 5 빼주면 되죠. 그럼 100분의 95.
이렇게 그냥 비율 자체로만 수정하는 거예요. 5를 빼주면 되잖아요. 얘가 얘보다 몇 프로 열세하니까 5% 열세. 열세하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우세하면 더해주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 자체로만 보정해 주는 거예요. 보정.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법이냐면 종합적 비교법이에요. 이렇게 구하라고 처음엔 초창기에 이렇게 나왔다가 요즘은 평점법을 내는 거예요. 평점법은 상승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총화식이라고 있는데 주로 얘를 써요. 뭐를? 상승식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이게 사례 부동산이고요. 이게 대상 부동산일 때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환경 조건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근데 사례는 대부분 100을 줘요. 근데 대상 부동산이 가로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얘가 80이란 얘기는 20%가 열세란 얘기죠. 얘를 100을 주고 얘를 110을 줘요. 대신에 획지 조건은 얘가 10%가 우세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100을 줘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할 거는 두 개밖에 없죠. 100인 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만 따지면은 100분의 얼마? 80. 얘는 할 필요 없고 얘만 100분의 얼마? 110. 나머지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80 하면 0.8이잖아요. 100분의 110 하면 1.1이잖아요. 사례가격에 대고 곱해서 보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온 게 뭐냐면, 일단 총화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총화식은 이거 다 더하면 500이죠. 얘 조정하면 49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500분의 얼마? 490으로. 한 번에 묶어서 하는 거를 총화식이죠. 그러니까 총화식이 요즘 잘 안 나오죠.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나오는 게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고요. 사례는 전부 다 뭐를 준다? 100을 준다 그러고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전부 100이잖아요. 얘가 플러스 1이라는 건 뭐예요? 100분의 101이란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1% 우세하다고. 대상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3%가 열세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분의 97. 마이너스 1이니까는 100분의 얼마? 99. 플러스 4니까 100분의 얼마? 104.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중에 계산을 식을 정리할 때는 100분의 101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00분의 얼마? 97. 그 다음에 100분의 99. 그 다음에 100분의 104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소수로 바꿔서만 계산하시면 돼요. 100분의 101이니까 1.01이죠. 100분의 97이니까 0.97이죠. 100분의 99면은 0.999. 100분의 104면 1.04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이 수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보정했고 나온 걸 갖다 계산기로 내가 곱하면 수치가 탁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계산값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주고 많이 줘야 3개 줘요. 많이 줘야 몇 개 준다? 3개. 그러니까 거래 사례 가게에다 그냥 구해서 나온 거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얘네들이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은 되게 간단한 논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일단 처음에 나오면 저 식이 질려요. 식이 기니까. 그 순간에 혼자서 여행을 떠나요. 제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여행을 다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러면서 얘를 이미 잠정적으로는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계산이 안 되니까 조금씩 해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계산 논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봤지만 불가능한 계산 문제 이런 건 없어요. 다 1분 내로 풀 수 있게끔 주지.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힘든 파트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꼭 체킹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선생에게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못 물어본다고요. 쑥스러워갖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괜히 힘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 많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여기까지 이따 하셨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190페이지 가면은 수익 방식 있죠? 예, 그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물건별 평가, 가격 공시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남은 시간에 문제풀이 할 테니까.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요약집으로는 한번 이렇게 쭉 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나중에 저 부족한 거는 선생님이 또 보완시켜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 얼굴에 자꾸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하면은, 아니, 여기 주부분들은 얼굴에 주름살 질까봐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예? 남아서 공부 좀 하시고, 문의하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